이 나이에 기회가 또 올 것 같으세요?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합니다. 번지르한 미소를 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4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3살 순진했던 제가 똑같은 말을 듣고 300만 원을 잃었던 그날이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68세 기룡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재롱둥이라고 불렀고 학교 학예회 때마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의 짜릿함, 박수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남몰래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언젠가 제 목소리도 저 전파를 타고 흐르기를 상상했습니다. 노래다방에 가면 유리창 너머 턴테이블을 돌리는 DJ를 넋 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에 내 레코드판이 놓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연예인을 딴따라라며 경멸했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20살, 21살, 22살. 시간은 흘렀고 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23세 큰아버지가 중매를 선 남자와 단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감은 공무원이었고 안정적이었으며 부모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했고 그 뒤로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습니다. 셋을 키우느라 가수의 꿈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학원을 보내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가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나도 무대에 섰으면 이젠 불가능하겠지. 어느덧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이제 저는 68입니다. 남편 황기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우리 부부는 의정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는 동네 노래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를 때면 저는 다시 그 소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 교실 동기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정순자 씨, 밝고 쾌활한 이영자 씨, 조용하지만 따뜻한 한명숙 씨. 우리 넷은 수업이 끝나면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래 교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용숙 씨,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고음이 정말 좋으신데.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요? 전국 노래자랑을요? 네. 용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본선 갈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니. TV에서만 보던 그 무대에 내가 설 수 있다니. 해볼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45년 전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23,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지역 음악 콩쿠르에 참가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약혼자 몰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에서 3등을 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번지르한 미소를 띤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스타라이트 기획 대표 윤상진입니다. 용숙 씨를 스타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앨범 제작비로 300만 원만 먼저 내주시면 다음 달부터 녹음 시작합니다. 당시 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남자는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결국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셨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으셨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습니다. 두 분은 그 돈을 갚느라 1년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노래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딴따라 세상은 다 사기꾼이라는 믿음만 더 굳어졌고 저는 그 빛바랜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숨긴 채 잊고 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노래자랑이라니 이번엔 다르겠지. 공중파 방송인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선은 의정부 문화센터에서 치러졌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용수가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봤잖아. 내 실력.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제 차례가 왔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객석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제가 평생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첫 소절이 나가는 순간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고음 부분에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우와, 잘한다. 노래가 끝나고 저는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귓가에 쩡쩡 울렸습니다. 이 소리 45년 만에 다시 듣는 이 소리. 이거구나. 내가 그리던 게 바로 이거였어. 예선 통과자 발표가 있었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한 달 후 본선 녹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TV 카메라가 있었고 전국에 방송된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또다시 떨림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에 제 인생을 실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참고 살았던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까지.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은상, 경기도 의정부시, 기룡숙 씨.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무대 위에 서 있는데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객석의 순자, 영자, 명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트로피를 쓰다듬으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룡숙 씨, 실례해도 될까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으며 얼굴엔 번지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뮤직라이프 엔터테인먼트 대표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그럴듯한 명함이었습니다. 기룡숙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요즘 시니어 음악 시장이 정말 뜨거워요. 송가인, 이명웅 보세요.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기룡숙 씨 목소리는 정말 특별해요. 고음도 깨끗하고 감정선도 탁월하고 제대로만 프로듀싱하면 충분히 앨범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앨범이라니. 제 앨범이 나온다니.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일이에요. 남자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녹음실, 앨범 자켓, 공연 사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저는 명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용수가 누구야? 기획사 사장님이래. 나한테 앨범을 내자고. 앨범? 진짜? 와, 대박이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윤태식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10층에 있다는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패엔 뮤직 라이프 엔터테인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액자가 전부였습니다. 윤태식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룡숙 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윤태식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용숙 씨를 위한 앨범 기획안을 만들어 봤어요. 그는 화려한 기획안을 보여줬습니다. 기룡숙의 늦은 봄날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고 수록곡도 벌써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트로트 5곡, 발라드 2곡으로 구성하면 딱이에요. 타이틀은 봄날은 간다 리메이크로 가고요. 저는 기획안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앨범이라니. 녹음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2달 후엔 음원 발매할 수 있어요. 미사리 카페 같은 데서 공연도 잡아드리고요. 정말 꿈만 같네요.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숙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앨범 제작에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녹음실 대여비, 작곡가 섭외비, 편곡비, 믹싱 마스터링 비용, 그리고 음원 유통비까지. 보통은 저희가 다 부담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용숙 씨 프로젝트를 정말 하고 싶은데 제작비를 절반만 선입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경직됐습니다. 얼마 정도 말씀이신가요? 500만 원이면 돼요. 앨범 나오면 수익금에서 바로 정산해 드릴 수 있고요. 용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윤태식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기회가 또 올 것 같으세요? 지금 68이잖아요. 1, 2년만 늦어져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요. 목소리도 변하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가수들보다 용숙 씨는 많이 늦으셨어요. 기회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태식은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저는 멍한 상태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기 앨범 내는 건데 돈이 좀 필요하대.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마? 500만 원. 뭐? 500만 원을 누가 내래? 앨범 제작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또 속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당했잖아.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제대로 된 회사야. 제대로 된 회사가 왜 돈을 먼저 달래? 이상하잖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다시 TV를 켰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3살,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 그리고 저는 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봉투. 안에는 빛바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타라이트 기획이라는 회사명과 윤상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기들과 카페에 앉았을 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용수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윤태식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50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것, 남편이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사기당했던 기억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까지. 영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제대로 된 기획사가 가수한테 돈을 받아?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가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 배분하는 거 아니야? 명숙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여자였는데 우리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혹시 기룡숙 씨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실버 뮤직 프로젝트 제작자 박지은이라고 해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윤태식의 금방 명함과 달리 심플한 디자인의 명함이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영상 봤어요. 기룡숙 씨 무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꼭 연락드리고 싶어서 노래 교실을 수소문해서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박지은은 앉으며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시니어 음악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에요. 길 선생님 같은 분들께 제대로 된 음악 활동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죠. 그녀는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정식 계약서 양식, 음원 유통 플랜, 그리고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작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해요. 대신 음원 수익이 발생하면 6대 4로 나누는 구조예요. 용숙 씨가 6, 저희가 4. 저는 파일을 넘기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태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입금 같은 건 없나요? 선입금은 없어요. 주로 회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영자가 박지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음원 스트리밍, 공연 수익, 그리고 저희는 실버 음악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목표예요. 요즘 50대 이상 스트리밍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박지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 그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음원을 내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이 계셔서요.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하시면 다른 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윤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회사랑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죠? 우리 이미 구두 계약했잖아요. 지금 배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 있어요. 만약 다른 데 가시면 저 소송 걸 수밖에 없어요. 계약 위반으로.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수가 무슨 일이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통화 내용을 설명했고 박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윤태식이요. 뮤직라이프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박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나요? 화면에는 노인 대상 음악 사기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쳤어요. 집행유예 받고 나온 전과자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사기꾼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45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또 저는 그날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가 등을 토닥이고 영자가 물티슈를 건네고 명숙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은도 함께 있어줬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순자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수가 우리한테 다 얘기해봐. 전에도 당했다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도도 아이들도 아무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저 엄마가 젊었을 때 사기 한 번 당했다더라 정도만 알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 20살 때 얘기야. 저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가수가 되고 싶었던 꿈, 그리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몰래 음악 콩쿠르에 나갔던 것. 3등을 했어. 무대를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 스타라이트 기획대표라면서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지. 그 남자는 윤태식처럼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앨범을 내고 TV에 나오고 유명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앨범 제작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했어. 당시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 나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서 그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사기였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이 아셨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안 나오시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어. 두 분이 그 돈을 갚느라 1년을 고생하셨어. 나는 결혼을 앞당겼고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노래 이야기를 다시는 안 꺼냈어. 부모님은 연예계는 다 사기꾼이라고 믿게 됐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깊은 곳에 작게 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낡은 계약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걸 45년 동안 갖고 다녔어. 왜냐면 다시는 속지 말자고 나 자신한테 상기시키려고.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상황이 온 거네. 박지은이 계약서 복사본을 보더니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사기꾼 이름이 뭐였어요? 윤상진이요. 왜요? 박지은이 핸드폰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윤태식이 윤상진의 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같고 수법도 똑같거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자가 똑같은 짓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5년 전 그 굴욕, 부모님의 눈물, 포기해야 했던 꿈, 그리고 지금 똑같은 수법으로 또 저를 속이려 했다는 것. 안 돼. 이번엔 안 당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 이번엔 당하고 싶지 않아. 아니, 당할 수가 없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새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기꾼을 잡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순자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하자. 영자와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진짜 음악하려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시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우리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전직 은행원답게 꼼꼼하게 윤태식의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하고 계좌 추적도 시도했습니다. 영자는 SNS를 뒤졌습니다. 윤태식의 피해자가 또 있는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명숙은 직접 윤태식의 사무실 근처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언제 출근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카페에 모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용수가 이거 봐. 순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태식의 뮤직라이프 엔터테인먼트는 6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야. 그 전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회사를 3번이나 만들었다가 없앴어. 그리고 이거, 영자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음악 사기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이야. 작년에 윤태식한테 당한 분이 올린 글이야. 500만 원 뜯겼다고. 나도 찾았어. 명숙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윤태식은 평일 오전 11시쯤 출근해서 오후 5시쯤 퇴근해. 그런데 그 사무실에 다른 직원은 한 명도 없더라.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윤태식은 사기꾼이 맞았습니다. 박지은 씨한테 이 자료들 보여줘 보자. 저는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충분해요. 우리는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4명이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날 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식이었습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소문내고 다니신다면서요? 나이 드신 분이 명예훼손이 뭔지 아세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 돌리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어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하시면 제가 먼저 고소하겠습니다. 계약 위반과 명예훼손 2가지로요.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진짜 고소당하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무서워. 윤태식이 나를 고소한대. 용수가 겁먹지 마. 우리한테 증거 있잖아. 그런데 혹시 바로 그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명숙이 윤태식 사무실 앞에서 서성이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토킹하시면 안 되죠.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태식이 우리를 역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에게 사진을 보여줬고 순자도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박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지은도 난감해했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해야 해요. 하지만 윤태식이 먼저 고소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 괜찮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지갑에서 그 낡은 계약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스타라이트 기획 윤상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종이. 그리고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윤상진, 윤태식?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던 원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흐릿해진 글씨, 계약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은 1978년 3월 15일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사자는 윤상진 스타라이트 기획 대표가 기룡숙입니다. 문의사항은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윤태식이 보낸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글씨로 사업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사업자 번호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윤상진이랑 윤태식이 진짜 부자인지 확인하고 싶어. 45년 전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 도장이 있거든. 이걸로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 아는 사람이 있어.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친구. 걔한테 부탁해 볼게. 얼마 후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수가 확인됐어. 윤상진이 윤태식의 아버지 맞아. 호적 조회했더니 아들로 나와.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다음 날 저는 순자, 영자, 명숙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45년 전 계약서 원본, 윤태식의 명함, 온라인 피해 사례들, 그리고 순자가 구한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민원실 창구에 섰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기 신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45년 전 일, 그리고 지금 다시 당할 뻔한 일, 윤상진과 윤태식이 부자 관계라는 것까지. 경찰관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계약서 1978년 거네요. 정말 오래 보관하셨네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속지 말자고 간직했던 건데 이게 증거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경찰관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윤태식? 전과가 있네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기로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또 있어요. 작년에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네요. 이번엔 증거가 충분한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이 45년 전 계약서가 결정적이에요. 부자가 대를 이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윤태식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윤태식은 20년간 수십 명의 중장년층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윤태식의 진술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제일 쉬운 돈벌이라고 하셨거든요. 꿈 많고 어리석은 노인들은 쉽게 속아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부자가 대를 이어 사람들의 꿈을 짓밟았다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룡숙 씨, 윤태식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잃으신 300만 원은 안타깝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경찰서 일이 끝나고 저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4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23살에 제가 당한 그 굴욕, 부모님의 눈물, 포기해야 했던 꿈. 이제야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은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볼까요? 저희랑 앨범 작업.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이틀 후 저는 박지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윤태식의 번지르한 오피스텔과 달리 이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습니다. 벽에는 여러 시니어 가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식 계약서예요. 변호사 검토도 받았고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제작비는 회사 부담, 수익 배분은 5대5, 계약 기간은 3년이며 양측 합의하에 해지 가능.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박지은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 왜 우세요? 45년 만이에요. 진짜 계약서에 이름을 쓰는 게. 박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좋은 음악 만들어봐요. 저는 박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녹음실을 오가며 앨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트로트 3곡, 발라드 2곡으로 구성된 싱글 앨범 늦은 봄날이 완성됐습니다. 타이틀곡은 제가 직접 가사를 쓴 늦어도 괜찮아였습니다. 45년 동안의 제 인생, 포기했던 꿈, 그리고 다시 찾은 용기를 담은 노래였습니다.
앨범 재킷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얼굴이 표지에 있고 기룡숙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앨범이다. 진짜 내 앨범. 음원이 발매되고 일주일 후 박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트리밍 횟수 보셨어요? 벌써 10만 회 넘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미사리 카페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첫 공연하시는 거 어때요? 첫 공연. 드디어 진짜 무대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공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빛바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45년 동안 제 곁을 지켰던 이 종이 치욕의 증거이자 다시는 속지 말자는 다짐의 상징.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야 그때의 나한테 정의를 찾아줬어. 토요일 오후 미사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객석에는 벌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첫 줄 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도 옆에 앉아 있었고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순자, 영자, 명숙도 보였습니다. 박지은도 뒤쪽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갈색 단발머리를 단정히 정돈하고 무대 의상을 입었습니다. 68세의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23살 그때처럼 반짝였습니다. 기룡숙 씨,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노크를 했습니다. 네, 나갑니다.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계회 무대에 섰던 소녀, 노래다방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던 20살 사기를 당하고 울었던 23, 아이들을 키우며 꿈을 접었던 30살, 그리고 지금 68.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객석이 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감촉. 이거야. 내가 그리던 게 바로 이거였어.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좋아. 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음 부분이 나왔고 저는 있는 힘껏 불렀습니다. 관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황기 씨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아이들도 손주들도 친구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무신경했어. 괜찮아. 우리 살기 바빴잖아. 이해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빛바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계약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모두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의 굴욕도 트라우마도 이제는 극복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68세의 늦은 봄날이지만 괜찮습니다.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용숙 씨는 이제 미사리 카페를 시작으로 여러 무대에 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접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용숙 씨처럼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요? 용숙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용숙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